새벽 2시, 서울 강남의 한 공유 오피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지만 김민준의 시선은 오직 눈앞의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한글 문서 화면 위에서 검은 커서는 마치 그의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으로 하지만 위태롭게 깜빡거렸습니다. 기획안 최종, 진짜 최종 수정본 .hwp. 파일명은 그의 절박함을 대변하고 있었지만 본문은 여전히 백지였습니다. 민주는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구멍에서부터 뜨거운 탄식이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그저 무거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압박감에 짓눌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상황 말입니다. 민주는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학창시절부터 늘 영재 소리를 듣고 자랐고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기획안의 구조가 잡혀 있었습니다. 서론은 어떻게 시작하고 본론의 데이터는 무엇을 인용하며 결론에서 어떤 임팩트를 줄지 시뮬레이션까지 마친 상태였죠. 그런데 도대체 왜 시작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걸까요? 민준의 손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으로 향했습니다. 유튜브를 켜고 인스타그램을 새로 고침하고 의미 없는 뉴스 기사를 스크롤했습니다. 뇌의 한쪽 구석에서는 이러면 안 돼, 지금 당장 한 줄이라도 써야 해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이냥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일까요? 아니면 의지박약의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민준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을 비난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나는 왜 의지가 이토록 약해 빠졌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민준의 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신경학적 반응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준이라는 한 남자의 지독한 밤을 통해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오해해왔던 현상의 진짜 정체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민준이 처음부터 이렇게 무기력했던 것은 아닙니다. 몇 달 전 그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들을 한아름 사왔습니다. 아토믹 헤비츠, 5초의 법칙, 미라클 모닝. 제목만 봐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책들이었죠. 그는 책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찬물로 샤워를 하고 명상을 하고 플래너에 그날의 할 일을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처음 3일은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방법만 몰랐던 거야. 이제 나는 달라졌어.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야근이 며칠 이어지고 몸이 피곤해지자 새벽 5시 알람은 고문도구가 되었습니다. 딱 5분만 더? 라는 타협이 시작되었고 한 번 무너진 루틴은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민주는 더 정교한 도구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포모도로 타이머를 사고 노션으로 복잡한 업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지어 뇌과학 관련 강의까지 찾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게으름이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계획을 세우는 도구가 정교해질수록 실행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짜느라 하루를 다 보내고 정작 실천할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은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분석적 도구와 문제 해결 이론으로 무장했지만 현실은 이론과 달랐습니다. 아무리 기계처럼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는 감정을 가진 인간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려 사무실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입사 동기인 승우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승우는 민준과는 정반대의 인간이었습니다. 깊게 고민하는 법이 없었고 기획안을 쓰라고 하면 30분 만에 거침없이 써내려갔습니다. 물론 승우의 결과물은 거칠었습니다. 오타도 많고 논리적 비약도 심했죠. 하지만 승우는 일단 했습니다. 민주는 그런 승우를 보며 종종 경멸 섞인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런 퀄리티로 일을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시작하는 그 무모한 추진력이 사무치게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승우 같은 사람들을 보며 실행력이 좋다고 칭송합니다. 그리고 민준 같은 사람들은 생각만 많고 행동은 안 한다고 비판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심리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쉽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관찰해보면 대개 세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충동 조절을 못해서 앞뒤 재지 않고 덤비는 유형, 둘째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시작하는 유형, 셋째는 근거 없는 자신감, 즉 자기 과신이 심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착각하는 유형입니다. 민준이 관찰한 승우는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섞인 유형이었습니다. 이런 맹목적인 시작의 힘은 강력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취약합니다. 체력이 떨어지거나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혀 세상의 쓴맛을 보게 되면 그 추진력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실제로 승우는 초반에는 치고 나갔지만 수정사항이 쏟아지거나 상사의 비판을 받으면 금세 흥미를 잃고 다른 일로 도망치곤 했습니다. 쉽게 시작하면서 끝까지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 민준 씨,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즉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며 너무 자괴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엔진은 생각보다 빨리 식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민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그의 뇌는 시작이라는 버튼 앞에서 그토록 강력한 브레이크를 밟는 걸까요? 캘거리 대학교의 피어스 스틸 박사는 2007년 연구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루기라고 부르는 지연 행동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조절 실패이며 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려는 뇌의 방어 기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민준의 사무실로 돌아가 봅시다. 민준이 모니터를 노려보며 느끼는 감정은 귀찮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기획안을 제출했을 때 쏟아질 팀장의 날카로운 비판, 동료들의 실망스러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역시 거품이었어 라고 스스로 확인하게 될까봐 느끼는 공포. 이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편도체를 자극합니다. 편도체는 생존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로 위협을 감지하면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원시시대의 맹수를 만났을 때처럼 민준의 뇌는 기획안 작성이라는 행위를 생존을 위협하는 맹수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민준에게 명령합니다. 도망쳐!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 그 결과 민준은 유튜브를 켜고 탕비실로 도망가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즉, 그의 게으름은 게으름이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회피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자주 일단 시작하면 되는데 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이라는 허들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위험을 피하려는 본능적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 뇌는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겁부터 막는 시스템을 끊임없이 가동합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절약하고 안전을 유지하려는 뇌의 자동 반응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야 한다, 힘을 내자는 의지적 동기만으로는 이 원초적인 방어 기제를 뚫을 수 없습니다. 이제 민준의 비극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갑니다. 지능이 높고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데 민준이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사실은 겁쟁이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을에 빠지는 세 가지 늪에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늪은 실천 없는 이론 축적입니다. 민준의 책상 위를 볼까요? 마케팅 전략서, 트렌드 분석 리포트, 심리학 서적들이 탑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는 기획안을 쓰지 못하는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자료조사는 일의 일부잖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죠.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동안에는 묘한 안도감이 듭니다.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적 유희일 뿐 실질적인 산출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학습 시간이 길어질수록 역설적으로 실천은 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결과물이 별로면 어떡하지? 준비한 기간이 길수록 실패에 대한 비용은 커집니다.
그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는 다시 책을 펴는 지식 소비의 굴레로 도망칩니다. 두 번째 늪은 멀티태스킹과 산만함입니다. 기획안 마감이 다가오자 민주는 갑자기 이메일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책상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껴 서랍을 뒤집어 엎었고 동시에 밀린 영수증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성취에 대한 압박감이 커질수록 사람은 한꺼번에 여러 목표를 잡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 일을 하면 실제 성과는 떨어지지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난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바쁘잖아. 불안한 감정을 느낄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산만함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특히 민준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자잘한 업무 몇 가지는 동시에 처리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멀티태스킹을 잘해 라고 착각하며 이 함정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세 번째 늪,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늪은 한 가지 실패에 대한 과도한 집착입니다. 지난달 민주는 작은 프리젠테이션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의 데이터가 잘못된 것이었죠. 큰 문제는 아니었고 수정해서 다시 보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 사건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집에 가서도 주말 내내 그 실수 장면을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했습니다. 팀장님이 나를 한심하게 봤을 거야. 동료들이 뒤에서 수근거렸을 거야.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나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기 쉽습니다. 작은 생채기 하나가 그의 자존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런 집착이 강해지면 실패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아예 회피해버리거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거리를 미리 만드는 자기 불구화, 셀프 핸디캐핑 전략을 쓰게 됩니다. 지금 민준이 기획안을 시작하지 않는 것도 어쩌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거야 라는 변명을 만들기 위한 무의식적 공작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며 민준의 에너지는 성장이 아닌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을 보호하는 데 모조리 쓰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모니터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민준의 내면은 그 누구보다 치열한 전쟁터였던 겁니다. 이것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망하게 하는 감정의 함정입니다. 이제 문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된다는 얄팍한 각오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사회적 압박이 단단히 얽혀있는 심리적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실패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퀭한 눈으로 출근한 민주는 탕비실에서 최 팀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박 대리, 이번 프로젝트 망했다며? 거봐, 내가 뭘 했어. 준비가 부족하다니까. 최 팀장은 박 대리의 실패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즐거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저 화살이 나에게 꽂히겠구나. 실패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오로지 나의 무능함에서만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외부적 요소가 작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회적 시선입니다. 이제 문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된다는 얄팍한 각오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사회적 압박이 단단히 얽혀있는 심리적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실패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퀭한 눈으로 출근한 민주는 탕비실에서 최 팀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박 대리, 이번 프로젝트 망했다며? 거봐, 내가 뭘 했어. 준비가 부족하다니까. 최 팀장은 박 대리의 실패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즐거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저 화살이 나에게 꽂히겠구나. 실패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오로지 나의 무능함에서만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외부적 요소가 작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회적 시선입니다. 실패란 당사자에게는 쓰디쓴 독약이지만 구경꾼들에게는 계속해서 씹고 싶은 달콤한 가십거리입니다.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고 남의 실패에서 위안을 얻는 것은 슬프게도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릅니다.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심리죠.
특히 민준처럼 학업 성취가 뛰어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주변의 질투와 비난에 더 취약하게 노출됩니다. 사람들은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며 묘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쟤도 별거 없네 라며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받으려 하죠. 연구자들에 따르면 샤덴프로이데는 경쟁이 심하고 집단주의가 강하며 익명성과 스트레스가 높은 사회,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생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민준이 느끼는 공포는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피부로 느끼는 실체적인 위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생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어 살 것인가? 민주는 옥상 정원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문득 대학 시절 존경했던 교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아, 실패라는 결과를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가치와 연결짓지 말고 너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너만의 신호를 찾아라. 옆에 있던 신입사원 혜지가 민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대리님, 그런데 자신의 실수를 사회 탓만 하고 인정하지 않는 건 그야말로 정신승리 아닌가요? 그게 진짜 오만이고 실패한 거잖아요. 민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혜지 씨. 무조건 세상이 잘못됐어, 난 잘못 없어 라고 하는 건 오만이죠. 하지만 무조건 실패를 내 탓으로 돌리고 자책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 후에 따라올 타인의 평가일 때가 많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타인의 평가를 무작정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지 관점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 관점의 변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단단한 정신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민주는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을 올가매는 두려움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세운 전략이었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두려움 직시입니다. 자기 기만을 멈춰야 합니다. 나는 쫄았어. 사람들이 내 기획안을 비웃을까 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외면하고 난 신경 안 써라고 거짓말을 하면 무의식은 더 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대신 지금 나는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고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다라고 정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해결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구체화하면 그것은 막연한 공포에서 공략 가능한 적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준비는 책임 범위 설정입니다. 민주는 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팀장의 기분, 클라이언트의 반응, 심지어 날씨까지.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그건 불가능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 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면 필연적으로 무력감에 빠집니다. 민주는 수첩에 선을 그었습니다. 왼쪽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오른쪽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통제 가능, 기획안의 논리적 구조, 오타 검수, 자료조사의 깊이, 마감 시간 준수. 통제 불가능, 최 팀장의 그날 기분, 경쟁사의 갑작스러운 신제품 출시, 동료들의 뒷담화.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오직 왼쪽 영역만 책임진다. 막연히 두려움을 없애자는 결심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기획안의 목차 3개를 완성하겠다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실행의 질서를 만드는 구체적 행동만이 추상적인 공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준비는 현실 측정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한 언어로 기록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무지를 먹고 자랍니다. 현실과 상상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그 빈 공간에 두려움이 독버섯처럼 피어납니다. 민주는 그동안 나는 무능해, 이번 프로젝트 망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라는 극단적인 상상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적어보니 달랐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은 최신 트렌드 데이터다. 그 이유는 지난 2주간 다른 업무로 리서치를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나니 해결책이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2시간 동안 트렌드 리포트면 읽자.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망상도, 난 끝났어라는 부정적 망상도 모두 현실 도피입니다. 내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기록하여 말로 하는 목표와 실제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관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날 오후 전체 회의 시간. 드디어 민준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획안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최 팀장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대리, 이게 최선이야? 데이터가 좀 빈약한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 트렌드를 너무 못 읽는 거 아니야? 평소에 책만 많이 읽지 말고 실무 감각 좀 키워. 예전 같았으면 민주는 얼굴이 붉어지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겁니다. 집에 가서 난 쓰레기야라며 자학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수용 거부 규칙, 즉 피드백을 선별하는 3가지 필터를 가동했습니다. 필터 1. 구체성이 있는가? 최 팀장의 말 중 데이터가 빈약하다는 말은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빠졌는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무 감각을 키워라는 말은 너무 모호합니다. 이건 그냥 비난에 가깝습니다. 필터 2. 상대의 이득이 있는가? 최 팀장이 화를 내는 건 본부장 앞에서 우리 팀의 성과가 부족해 보일까봐 본인의 안위를 걱정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팀원들을 압박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는 의도일 수도 있죠. 순수하게 민준의 성장을 바래서 하는 말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터 3. 통제 가능한 문제인가? 데이터 보강은 민준이 통제 가능합니다. 야근을 해서 나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 팀장의 마음에 드는 것은 통제 불가능합니다. 그의 취향은 매번 바뀌니까요. 민준은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지적해 주신 데이터 부분은 구체적으로 2030 세대 소비 패턴 자료를 추가해서 내일 오전까지 보완하겠습니다. 트렌드 부분은 경쟁사 사례를 2가지 더 분석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최 팀장은 민준이 당황하지 않고 받아치자 오히려 할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그래, 뭐 알았어. 빨리 해와. 회의실을 나오는 민준의 발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말은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그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처를 받고 무너지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최 팀장의 말 중 데이터 보강이라는 정보만 취하고 감각이 없다는 비난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피드백을 정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정적 공격이 섞여 있더라도 그 안에 내 행동을 수정해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것만 쏙 빼먹으면 됩니다. 반대로 행동으로 수정 불가능한 인신공격이라면 그것은 노이즈입니다. 그냥 차단하면 그만입니다. 이 필터링 능력이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비판이 두려워 게을러질 필요도 무작정 모든 비난을 받아들여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민준의 책상 위를 다시 비춰봅니다. 여전히 쌓여있는 책들, 깜빡이는 컸어.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겁이 많고 완벽주의 성향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압니다. 모니터 앞에서의 망설임은 자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생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는 이제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포스트잇 한 장을 모니터 옆에 붙입니다. 두려운 게 당연하다. 그냥 딱 3줄만 쓰자. 그리고 그는 타자를 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고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형편없는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수정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그가 두려움이라는 녀석을 등 뒤에 태운 채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름의 본질은 지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과 사회적 평가의 압박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영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해야 할 일을 미루며 자책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잘하고 싶어서, 너무 인정받고 싶어서 겁을 먹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두려움을 직시하십시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냉정하게 현실을 기록하십시오. 타인의 시선은 날카롭지만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지성의 필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본능으로만 이해하고 도망칠지 아니면 지성을 통해 정체를 파악하고 이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은 때로는 우리를 멈춰 세우는 벽이 되기도 하지만 그 벽을 넘어서는 순간 가장 강력한 성장의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민준이 그렸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듣기 좋은 위로 대신 현실을 파악하는 불편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을 혼자 하기는 어렵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민준은 오늘도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가끔은 멈추고 가끔은 한숨을 쉬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모니터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밤도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용기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당당한 지성으로 두려움과 함께 춤을 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